이게 이제 최신 개념인데 미국도 2021년에야 본격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미 국방부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한 개의 명품 위성, 미국은 이제 위성들이 굉장히 명품들이에요. 제작에 몇 년씩 걸려. 한 개의 명품 위성 대신에 수백 개의 염가 마이크로 위성을 띄우는 것. 그러니까 적에도 마이크로 위성을 띄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가 2021년에 국방부에서 정식 입장으로 채택이 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마이크로 위성 군집체잖아요. 군집체죠 이거는. 마이크로 위성 군집체는 몇 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이미 기술이 너무 발전해 가지고 가능해진 거죠. 지금 이제 마이크로 위성 군집체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링크. 그게 뭐 수천 개의 마이크로 위성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통신 연결 위성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뭐 수천 개도 연동을 시키는데 그까짓 거 한 100여 개 연동 못 시키냐 이거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궤도, 그 삼각함수 궤도 딱 따라가지고 그 궤도 따라서. 이때 이제 이거를 보도한 저걸 보면 제목이 이렇죠. U.S. military places a bet on LEO for space security. 지금까지 미국의 우주 이 탄도미사일 쏘나 안 쏘나 뭐 이런 거 감시하는 애, 얘는 35,800km쯤 돼 있는 지구 정지 궤도에서 보는 게 주요 그거예요. 그걸 이제 조기경보 위성이라 그러거든요. 걔가 주역을 맡았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고공에 올려서 지구 정지 궤도에 올린 고가 위성이 아니라 뭐 500km, 600km 고도에 올려서 수백 개를 띄우는 그런 저궤도 위성, 염가 저궤도 위성 쪽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게 제목 뜻이 그겁니다. 근데 그걸 뭐 옛날에 얘기했어, 미국이? 2021년.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L3 해리스라는 미국 방산 기업의 우주 및 정보 시스템 사업 담당 사장 빌 게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적에도 마이크로 위성 군집체가 엄청난 유용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위성을 격추시키려 시도하는 경우 격추 비용이 위성 비용보다 더 많이 드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성 격추하겠다고 지금 중국은 댕댕거리고 있잖아. 그거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요. 위성 격추 시스템. 오케이, 너 위성 격추하려면 얼마 들어? 보니까 너 그거 한 3천만 달러짜리 미사일은 쏴야 되네. 그것도 한 3발 쏴야 한 발 맞겠네. 그러면 너 9천만 달러 들지. 근데 위성 한 대 뭐 1,000만 달러인데? 너 어떻게 해볼래? 그 얘기죠. 지금 5,000불, 킬로그램당 5,000불이거든요. 저궤도에 물체 올릴 때, 펠컨 9 썼을 때, 우리처럼 이제 고체 로켓 쓰면 굉장히 비싸고, 고체 로켓은 발사당 단가는 싼데, 발사했을 때 워낙 짐을 조금 지고 올라가니까, 물건을 몇 킬로짜리를 얼마 고도에 올려라고 그래서 킬로그램 단가로 따지면 굉장히 비싸요. 지금 엊그저께 쏜 건. 그러나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계획대로 대량으로 올릴 때는 이제 펠컨 9 같은 거 쓰죠. 저게도 올릴 때 킬로그램 단가가 5천 달러예요. 그러면은 100kg짜리 올려봐야 얼마야? 50만 달러네. 뭐 껌값이네. 한 6억 5천만 원. 껌값이에요. 일단 발사비는. 그럼 제작비는 얼마냐? 대량으로 찍어버리면 제작비 얼마나 싸질 거예요. 그래서 100억도 안 들 거라고. 대량화되니까. 염가로. 그러면 그것도 안 드는 위성인데 거기다 워낙 많아갖고 그 일일이 다 떨어뜨릴 수도 없고 너 중국 너희 어떻게 해볼래 임마. 미국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지. 참고로 L3 해리스 우리 잘은 모르지만요. KF-21에도 L3 해리스 부품들 민감한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우리 조기영복이 지금 제안서 받고 있잖아요.
이제 보잉은 아마 카이랑 같이 손을 잡고 보잉이 제안을 하고 있던가 뭐 혼자 제안하고 있던가 그렇고요. L3 해리스가 대한항공이랑 손잡고 제안하고 있어요. 보잉이 혼자 하고 있고 이스라엘산가 스웨덴사가 카이랑 손잡았나 아무튼 손들 그렇게 잡고 제안하고 있어. 근데 L3 해리스가 대한항공이랑 제안하고 있는데 그 L3 해리스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 이름으로 조기 경보기를 한 적이 없어. 보잉은 자기 이름으로 조기 경보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잉 거 누가 만들었어? L3 해리스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한 10% 20% 확률로 대한민국 공군과 방사청이 L3 해리스로 만약에 결정한다. L3 해리스 대한항공 컨소시엄으로 결정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의미는 뭐냐면 미국이 오케이 한 상태에서 상당히 조기 경보기의 바닥 기술을 그러니까 L3 해리스는 이거거든. 우리가 기술 주고 기술 지도해 줄 테니까 우리하고 대한항공이 같이 보잉 여객기 사서 거기다가 조기 경보기 만들자 이거예요. 만들어준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닥 기술을 장악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한 회사입니다. L3 해리스. 예. 그 다음에 이제 불과 지난달이죠. 예. 올해 10월에 미국에 이제 국가정찰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북한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총정찰국이라고 있죠. 미국에도 국가정찰국이 있습니다. 예, 총정찰국이 있습니다. National Reconnaissance Office라고 NRO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군사위성 다 관리하는 데인데 여기 이제 부국장 크리스토퍼 포박 소장이 이제 그 무슨 얘기를 하냐. 앞으로 이런 그 초소형 싸위성과 같은 초소형 그러니까 마이크로 싸위성과 같은 그런 식의 위성을 많이 투입해서 군사정찰 위성의 숫자를 앞으로 4배로 늘리고 수집 정보를 10배로 늘리겠다. 근데 제가 보기엔 초소형까지는 안 갈 거예요. 미국은 워낙에 이제 고급진 물건 이런 걸 해서 500kg에서 한 1톤 사이 정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LEO에 이제 저궤도에 투입하는 우리 4.25 사업에서 투입하는 그런 규모 위성을 얘기할 거예요, 미국이. 미국은 지금 그거보다 훨씬 큰 거를 지구 정지궤도 35,000 그게 한 800km 되죠? 예, 35,800km 거기에 올려놨어요. 그거 말고 LEO에 1톤 미만 위성들 올려가지고 하겠다. 무수히 많이 올려서 그 얘기예요. 이걸 미국이 이제 우주 대응 프로그램, Responsive Space Progra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격추시키면 바로 쏴 올리겠다. 그리고 격추시키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개 하겠다. 거기서 이제 그 포박이 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경쟁국들이 이토록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침탈해 들어온 적은 일찍이 없었다. 특히 중국은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 중국은 재원, 인력, 자원을 투입해서 미국의 우주에 대한 지배적 지위에 도전하려 시도하고 있다. 우주 군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의 치명적 무기 체계들을 개발 중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위성 격추 무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크고 비싸고 내구성 강한 걸로 해서 35,000km에 올려봐야 중국이 격추하면 떨어진다 이거지. 그 염가로 저궤도에 여러 개 올려서 줄줄이 이렇게 지나가면 결국 실시간 감시되는 거다. 분산형으로 가자.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그게 아마 한 2000년경쯤 될 겁니다. 1995년, 2000년경에. 그전에는 이제 은행과 같은 대기업에서 이제 그 IBM 메인프레임을 썼어요. 굉장히 비싼 큰 서버예요. 돈이 좀 부족하면 유니시스 메인프레임, 또 어떤 데서는 후지츠 메인프레임. 그러니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피크에 도달했던 때는 메인프레임 시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워크스테이션이랑 PC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형 조직은 보수적이니까 뭐 그거 컴퓨터도 아니지 그 워크스테이션 그런 걸 왜 써? 그거 조그만 거 그런 거 못 써. 그거 역시 듬직한 집차만한 거 이거 IBM 메인프레임 이런 거 써야지. 돈 좀 부족하면 유니시스 쓰고 그래야지. 뭐 그랬었다고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확 바뀌었어요. 그 K은행인데 제가 모은행이라 그럴게요. 모은행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갑자기 유닉스 서버를 들여온 거야. 조그만 거. IBM이 아니라 개방형 서버. 유닉스니까 이제 그 당시엔 디지털이죠. 디지털이랑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가 유명할 때죠. 아마 둘 중에 하나겠지. 그걸 들여와 가지고 그걸 그 TCP/IP로 다 연결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쟤들 미쳤다 그랬어요. 은행계에서. 지금 그 얘기예요. 35,800km 상공에 큰 집채만한 위성이에요. 하나가 4톤이 넘어. 어떤 거는. 그런 거를 갖다가 10여 개를 띄워놓고 어디서 이 적외선 불빛이 반짝거리고 들어오나 35,800쯤 가면요. 지구 전체가 완판으로 다 보입니다. 딱 보고 있는 거야. 어디서 이 적외선 불꽃 들어오나 하고 그 한 10여 개가 지구를 쫙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가겠다는 거지. 수백 개의 그 뭐 한 뭐 1톤 미만, 500km 뭐에서 1톤 사이 또 더 작아지면 우리나라처럼 아예 집중적으로 북한과 이 그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만 보겠다. 우리는 이제 그거거든.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만 딱 더 작아서 뭐 100km짜리로 줄줄이 하겠다. 그래서 세계 최초인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 초소형 쌀은. 아무튼 미국은 거기까지는 안 갈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아무튼 체급을 낮춰가지고 무수히 깔아버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more eyes in the sky, 그러니까 하늘의 감시 자산을 더 많이 올린다. 국가정보국은 그러니까 그 새로운 유형의 위성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10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네, 그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지난달에 부국장 크로스퍼 포박이 얘기한 겁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이제 감을 딱 잡고 가니까 한국이 얼마나 참 든든하겠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문재인 때 떴어야 되거든. 스케줄상엔 2020년에 뜨게 돼 있어요. 3년 늦어진 거예요. 사이오가. 그 이제 뜨고 그 다음에 그것만 띄운 게 아니라 참 저기 어디 논문에서나 나오는 그 100kg짜리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100kg짜리 초소형 쌀을 또 수십 개를 띄우겠다고 지금 또 자기들 고체 로켓에 담아서 또 띄워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 미국 이제 그 사정 아니까 딱 여기다가 마크 박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반덴버그에서 저는 이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 반덴버그에 그 펠컨 9 들어갈 때 다른 데서도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객이 한 너덕 개 있었거든요. 우리가 5 고객 중에 하나지. 물론 국가 단위에서는 하나인데 여기다가 딱 마치 우리 로켓인 것처럼 마크를 태극 마크 받고 코리아라고 딱 그 로켓 앞대가리에다 딱 박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X 로켓의 태극 마크가 이게 의미가 뭐겠냐.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이런 그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한 드라이브를 지원한다. 그런데 적에도 마이크로 위성 군집체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걸 우리가 발사해 줄지는 아직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발사해라. 일단은. 그 얘기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적에도 마이크로 쌀 위성은 공격성이 무지하게 강한 위성입니다. 이건. 그냥 저놈이 지금 탄도미사일 쏠라 그래 안 쏠라 그래 쐈어 안 쐈어 그게 아니에요. 저런 거 수십 대 올라가 버리면요. 아까 그 극궤도 한반도 관통하는 서해를 관통하는 극궤도 그 궤도에다가 같은 궤도에 수십 대를 시간차로 두고 돌아가게 만들면 100대 띄우면은 1분에 하나씩 지나가는데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500km 정도 위에서 뜨면 이 그 감지 반경이 2,500km니까 그냥 좌우로 2,500km 쫙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파워가 딸려서 쟤들은 그렇게 훑지를 못할 거예요. 이 그 전기 파워나 이런 게 딸려서 그러니까 스팟을 찍으면서 갈 거라고. 그러면 이제 또 제대로 된 놈이 오면서 어디 스팟 찍으라고 가르쳐 주고
너 올 때는 어디 어디 찍어. 뒤에 오는 놈한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찍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정도 가면 이게 이제 그 한미일 말하자면 일본은 이미 미국과 한꺼번에 엮여 있으니까 미국이 자기 우주군 기지에서 로켓에다가 태극마크 받고 코리아라고 써갖고 올려보냈다는 얘기는 한미일 위성 동맹체, 한미일 위성 군단이 이제 막 탄생한 거예요. 이제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저 살벌해집니다. 5년, 7, 8년 지나면. 예, 정말 볼만해질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 쏴도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지금 문재인 때 좀 늦어지던 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오고 있거든요. 예. 뭐 일부러 늦춘 건지 아니면 기술이 딸려서 늦어진 건지 뭐 저는 그거는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오. 예, 미국의 그 초고성능 조기경보 위성 체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미국은 이제 SBIRS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Space Based Infrared Syste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기반 적외선 감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 어디서 탄도미사일 쏘는 불빛 들어오나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전 버전은 DSP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Defense Space Program인가 그래요.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DSP에서 물려받은 위성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게 9개가 있고요. 자기들이 새로 띄운 게 SBIRS 때문에 새로 띄운 게 10개예요. 그래가지고 19개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HEO라고 해서 이 홀쭉한 타원형 아주 멀리 올라갔다가 또 지구에 가깝게 요 가운데 있는 게 지구입니다. 가깝게 붙었다가 홀쭉한 타원형 HEO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Highly Elliptic Orbit이라고 하는데 이 홀쭉 타원형으로 2개가 돌아가는데 이게 아마 얘들은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어. 아마 여러 가지 뭐 그때 봐서 특수하게 딱 조명하는 용도로 쓰는 모양이에요. 얘가 2개 있고 저도 이거는 완전 극비고 이건 공부 많이 해야 하는 거라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궤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애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그 태양 동기 궤도로 돌아가는 애가 있어요. 태양 동기 궤도라는 거는 어느 한 시점에 같은 시간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극궤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도는 극궤도인데 태양 동기 궤도가 하나가 돌아가요. 그러면 홀쭉 타원형 2개, 태양 동기 궤도 하나. 그래서 3개 빼고 나면 이제 19개 중에 16개 남잖아요. 16개가 다 정지 궤도에 올라가 있는 뭐 2톤에서 4.5톤씩 규모가 되는 정지 궤도에 올라가 있는 대형 위성들이에요. 35,800km 뭐 이런 데다 올라가 있는 전부 적외선만 보고 있는 애들이야.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실제로는 이게 16개예요. 35,800km가 정지 궤도가 지구를 16개 각도로 나눴겠지. 뭐 꼭 16개 정확하게 균등 분할했는지 모르겠는데 피자판을 16개로 나눠서 거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올려놨겠지. 그리고 여기로는 이제 저기 홀쭉 타원으로 크게 2개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납작하게 지구에 붙어가지고 태양 동기 궤도로 하나가 돌고 있고, 예. 그렇게 해서 19개로 돼 있는 거예요. 조기 경보 위성이.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언젠가 조기 경보 위성도 띄워야 된다는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예. 물론 이거 35,800km에 하나 2개 올려야 되고요, 최소한.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거 또 한 2-3개 올라가고 한 5-6개가 한 세트가 되는데 그럴 필요 있겠냐.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계속 띄우고 2호 계속 띄우고 그걸 빈도를 높여가지고 미국도 지금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SBIRS 방식의 중대형 위성 중심 체제에서 분산형으로 그래서 군집체 방식으로 군집형으로 분산형으로 지금 미국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화가 개념 잘 잡은 거예요. 한화는 분산형 중에서도 아예 초소형 분산형을 건드려 버린 거 아니에요. 100km급.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세계 최초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아니다, 어디서도 뭐 했었다, 뭐 실험 단위라도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시 문재인 정부는 과연 정찰위성 사업에 진지했을까?